안녕하십니까 무한형제의 가족 여러분. AWS와 함께 떠나는 클라우드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컴플라이언스 스페셜리스트 이동호입니다. 제가 AWS 하고 있는 업무는 금융회사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여행의 길라잡이로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 준수 측면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규정 준수라는 다소 지루한 내용들을 클라우드 여행이라고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어젠다인데요. 제가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여행 전에 체크할 사항들, 그리고 여행을 가서 AWS와 함께 제가 법규 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리소스가 무엇이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가 AWS 책임 공유 모델 및 규정 준수 프로그램들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면 아마 이미 이 슬라이드를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클라우드에 대해서 보안과 규정 준수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므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정 준수는 책임 공유 모델로 시작하여 이는 고객과 AWS의 공동 책임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러한 차이를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의 보안 책임 그리고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책임이라고 나누는데요. 자, AWS는 그림의 하단에서 보실 수 있도록 호스트 운영, 체제 그리고 가상화 지층에서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서비스가 운영되는 인프라의 물리적 보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의 이점 중에 하나로서 고객께서는 이러한 운영에 대한 보안 책임 및 비용을 AWS에 전감으로써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그림의 상단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게스트 운영 체계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의 암호화, 그리고 보안 그룹 방화벽 등의 구성할 책임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서비스를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선택하시는 서비스의 그리고 IT 환경, 그리고 관계 법규에 따라 고객의 책임 영역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 감등 규정을 포함한 다양한 한국의 금융 관련 규정을 준수하실 때에도 반드시 이러한 책임 공유 모델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AWS에서는 인프라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인프라를 포함한 AWS 책임 영역, 즉 클라우드의 보안 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 및 규정 준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WS에서 운영하고 있는, 준수하고 있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음과 같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략 약 50여 개의 국내외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준수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 일부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저희 AWS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대략 50여 개의 넘는 9개의 프로그램들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AWS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보다 가장 많은 수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리전을 포함해서 해외 리전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 어떠한 통제 수단이 구현되어 있는지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 고객분들 중에서 AWS 웹사이트 또는 AWS 아티팩트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인증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자, 규정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통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내에 모든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것들은 시간적 제한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중에서 가장 몇 가지 중요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PCI DSS인데요. PCI DSS는 페이먼트 카드 인더스트리 데이터 시큐리티 스탠다드로서 국제적인 신용카드 회사들이 모여서 설립한 PCI 보안 표준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 보안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카드 소지자 데이터 또는 민감한 인증 데이터를 저장, 처리 또는 전송하는 모든 엔티티에게 적용이 됩니다. AWS는 2016년 7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최초로 PCI DS 3.2 레벨 1 서비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록 AWS는 카드 소지자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거나 처리하지 않지만 고객에서는 AWS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여 자체 PCI DSS 인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ISO 27001인데요. 사실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ISO 27001은 안전한 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인증하는 체계입니다. 고객들께서는 AWS 클라우드에서 IT의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하는 ISO 27001 인증을 획득하여 AWS의 ISO 27001을 활용해서 더 쉽게 인증 프로그램들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ISMS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입니다. ISMS는 정보통신망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기업이 주요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인증입니다. 2017년 12월 AWS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최초로 ISMS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최근에 1년에 한 번씩 수행되는 사후 심사를 또한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OC 보고서입니다. SOC 보고서는 AWS가 주요 규정 진술 제어 항목을 및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독립적인 제3자 심사를 보고서로서 AWS 통제 항목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SOC의 감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SOC 감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독립적인 제3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SOC2에는 80개가 넘는 통제 항목에 대해서 200개가 넘는 감사 증적과 테스트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SOC는 70개가 넘는 AWS의 서비스와 17개 리전에 포함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서울 리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OC 보고서에는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주요 보안 도메인을 또 보여주는 것처럼 임직원의 권한 관리, 논리적 보안, 안전한 데이터 처리처럼 기술적인 통제 항목뿐만 아니라 보안 조직, 변경 관리와 같은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 항목들을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SOC 보고서에서는 또 어떤 보안 도메인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리적 보안과 환경 통제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데이터의 무결성, 가용성, 중복성에 대한 통제 항목도 뿐만 아니라 침해 사고 처리에 대한 통제 항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행 전 체크 사항인데요. 2019년 1월 1일 날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고 계시는 보도 자료는 2018년 12월 7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보도된 내용으로서 전자금융 감독 개정에 대한 이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보도자료에서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융 분야 디지털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확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으므로 이 확대에 따라서 규제가 완화될 필요성을 인하여 개정을 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늘리지만 동시에 금융권의 경우에는 이 개정을 통해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보안 수준 및 관리 감독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변경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금융 감독 규정의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비중요 업무의 정보만 클라우드가 이용이 되었지만 개정을 통해서 중요 업무를 포함 개인 신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포함한 중요 정보도 클라우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별도의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 기준이 없었으나 개정 이후로 금융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안전 확보 조치 등 금융권에 특화된 이용 및 제공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개인 신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비중요 시스템만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했지만 개정을 통해서 비중요 정보를 포함한 중요 정보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더욱더 강화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보고의 의무입니다. 기존에는 비중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만 감독국에 보고를 했던 반면에 개정 이후에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용 현황을 감독 당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 정보일 경우에는 서비스 개시 7일 전에는 반드시 감독원에 보고에 대한 의무를 완료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개정 이후에는 개인 신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와 같은 비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처리를 가능했지만 이런 개인 신원 정보라든지 고유 식별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서만 사용하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의 여정에 대해서 제가 어떤 스텝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인데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 보신 것처럼 준비 단계, 그리고 계약 체결, 그리고 보고 및 이용 단계, 네 번째로 이용 해제 또는 이용 완료의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클라우드의 여행 여정이라고 절차되었고요. 지금 금융보안을 통해서 나온 그 가이드에 따르면 클라우드엔 이용 절차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책임 공유 모델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렸던 이 여행 여정을 클라우드의 절차에 따라서 보시면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게 고객의 순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보시면 이 하늘색으로 되는 부분들이 금융사와 또는 이 CSP가 함께 해야 될 공동 책임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이 보안과 규정 준수를 준비할 적에 고객의 책임 영역을 식별하여 빠짐없이 보안과 규정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고객사별로 세부적인 절차를 작성하실 때도 유관 조직과 또는 부서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행을 떠날 텐데요. 네, 클라우드 여행 여정에 대해서 어떤 여정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사전 준비 단계, 계약 체결, 보고 및 이용, 그리고 이용 종류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여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용 대상 선정 및 중요도 평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선정할 거고 그에 따른 중요도를 평가해야 되는데요. 가장 제가 많이 접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기준을 의해서 중요도를 평가하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한 것들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그리고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중요 또는 비중요 업무로 평가 2개로 나눠서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 및 확보 조치에 대한 방안의 수립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SP 안전성 평가하는 부분과 안전성 확보의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성 평가의 부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계약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물이 잘 나오는지 또는 창문은 잘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그런 시간장치가 다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부분이 안전성 점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안전성 확보라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품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의 금고를 설치한다든지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즉 집을 들어가기 전에 평가하는 부분을 안전성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가져갈 내가 갖고 있는 중요 정보, 업무에 따라서 어떤 보안들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들을 안전성 확보로 2개를 차이를 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석보 측면에서 된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업무 위스탁 운영 기준을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부 업무 위스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업무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현되는 이 업무에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업무 위스탁의 기준을 반영하고 해당되는 다큐멘테이션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4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공자 후보 선정 및 평가인데요. 기본적으로 CSP 안전성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안전성 평가된 체계가 대략 2가지 기본 보호 조치 항목과 추가 보호 조치 항목에 나눠지는데 그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4번째 사전 준비에 대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게 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용 대상 선정 및 중요도 평가, 그리고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방안의 수립, 그리고 업무 위스탁 운영 기준의 보완, 그리고 CSP 안전 평가에 대한 모든 결과들을 정보심의위원회에 의결을 해야 되고요. 심의에서 해당되는 결과를 통해서 의결을 받으셔야 되며 제가 드리는 말씀드린 이 모든 사항들은 나중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때 중요 또는 비중요 업무에 따라서는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전자금융감독위원회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앞서서 해당 내용에 따라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약 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스탁 계약서 주요 기재 내용들을 포함하셔야 되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조사 및 접근 및 업무 협조에 대한 명시를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고 및 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준비 단계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중요 또는 비중요 업무에 따라서는 중요 업무일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서비스 개시일 전에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비중요 업무일 경우에는 반기 내 위스탁 업무 규정에 따라서 반기 보고일 때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되며 금융감독원 감독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이용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이 출구 전략에 대한 통해서 이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CSP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2019년 1월 1일부로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금융보안을 통해서 안전성 평가, 이 금융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특히 금융사에서 안전성 평가에 대한 데서 많은 것들을 요청하셨고 금융보안에서 CSP 안전성 평가에 대한 안내서를 2019년 12월 날 퍼블리시돼서 배포가 되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시면 크게 보면 가장 먼저 CSP 안전성 평가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당해서만 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CSP 안전성 평가는
이아스, 파스, 사스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해야 되는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종합평가, 즉 최초로 도입할 때 또는 도입 이후에 서비스 모델에 따라서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사스에서 파스로 바뀐다든지 파스에서 이아스로 바뀔 때는 반드시 이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되며, 업무의 중요도가 비중요에서 중요도로 바뀔 때도 이 종합평가를 실시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정기평가는 서비스 도입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로서 서비스 도입 이후 1년에 꼭 한 번씩 실시를 해야 하며, 비중요 업무일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이 가능합니다. 확인평가는 종합평가 또는 정기평가를 통해서 확인된 미흡한 점에 대해서 금융사의 재량에 따라서 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평가를 통해서 해당되는 통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방식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워크로드의 중요도에 따라서 서면평가 또는 평가 또는 CSP를 통해서 금융보안원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평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이 보고서를 활용하는 평가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평가의 방식에 대해서 약간 달려지는데요. 아까 제가 좀 전에 CSP의 안전평가에 대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보호조치에 대한 109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32가지 추가 보호 조치에 대한 평가가 해서 모두 141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아스, 파스, 사스에 따라서 약간씩 평가가 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아스, 파스의 경우에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평가가, 지금 보시면 기본 조치 항목 보시면 109개 항목이 똑같이 적용이 되나, 사스의 경우는 약간 항목이 줄어들어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만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 보시면 그 기업법원 보호조치 평가에 대한 내용들은 크게 13개의 통제 항목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구되는 즉 언프리미스 요구되는 기본적 통제 항목들을 똑같이 클라우드에서 적용돼서 평가가 되는 걸 활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인적 통제 수사에 대한 측면과,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에 대한 측면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 통제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게 되고요. 금융 부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32가지 항목에 대해서 통합 보안 관제라든지 또는 안전성 확보 측면이라든지 또는 금융 부분 재무 건전성 등을 포함해서 32가지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점검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서 제가 두 가지를 이따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적용에 따라서 약간 달리하고 있는데요. CSP 안전평가 이 가이드에 따르면 다음 같은 4가지의 인증을 만약에 CSP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기본 보호 조치 항목에 대해서는 가름이 가능하고요. AWS 같은 경우는 MCTS에 대한 인증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 보호 조치에 대한 평가가 가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부문 추가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금융사는 반드시 해당 평가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평가 절차를 보시면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이용자 후보 선정이라든지 평가를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평가를 원하시는 고객사가 해당 내용들을 이 평가를 원하는 CSP에다 요청을 하시게 되면 CSP는 해당되는 CSP가 갖고 있는 자가점검에 대한 결과표를 제출하게 되고요. 해당되는 자가점검 결과표를 보고서 추가적으로 증정을 요청하신다든지 또는 평가를 진행하는 게 자가점검의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금융보안원의 도움을 받아서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용 가이드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어떤 평가를 함에 있어서 금융보안원에 요청을 하게 되고, 요청 영역을 추가 보호 조치 또는 기본 보호 조치에 따라서 특정 영역에 따라 요청하시게 되면 금융보안원, 그리고 요청하는 금융회사, 그리고 평가를 받게 될 CSP에 따라 일정을 협의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요, 금보원을 통해서 평가되는 결과물을 공유받아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AWS 같은 경우는 이미 평가를 진행한 두 고객사를 이해를 같이 하여서 해당된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프로세스를 이미 구축하고 있고, 이미 고객 요청을 받으면 해당된 결과 공유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조치 항목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기본 보호조치와 금융부문 추가 보호조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 보호조치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될 109개 항목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항목 중에서 AWS 같은 경우는 MTCS 레벨 3을 인증해서 해당 기본 보호조치에 대한 평가를 가름이 가능하고요. 반면에 금융부문 추가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내용들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클라우드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클라우드 CS 안전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AWS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리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앞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그 AWS RTPAT인데요. RTPAT은 고객분들이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서 대한 보고서 또는 인증 또는 워크북을 받아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있던
보고서들 또는 인증서들 또는 워크북을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AWS에 익숙지 않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AWS RDPS의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기본 여러분께서 AWS에 대한 계정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콘솔에서 RDPS라고 서비스를 치시면 여러분의 그 콘솔을 통해서 해당된 서비스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원하시는 보고서를 찾아서 손쉽게 클릭-트루 NDA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NDA에 사인을 하시면 해당되는 보고서 또는 해당되는 RDPS 또는 해당되는 워크북에 대해서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비스에 대한 그 URL도 같이 넣어서 보시면 먼저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보시고요. RDPS 서비스에 대한 웹페이지 통해서 상세하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가이드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RDPS에 대한 서비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AWS 다양한 규정 준수에 대한 리소스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외에도 AWS는 보안 블로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안 관련 최신 소식들을 접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타 금융권에서 사례만 베스트 프랙티스라든지 모범 사례들 또는 금융권 고객분들을 위한 보안 백서 또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또는 AWS에 대한 보안 백서들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AWS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보 보호 관련된 교육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AWS 컴플라이언스 센터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서울 리전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어떤 규정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센터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클라우드에 관련된 규정들 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이것뿐만 아니라 FAQ라든지 AWS 가이드 및 AWS 규정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제가 간단하게 여행을 출발하기 전 체크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여행을 있어서 알아야 될 사항들, 그리고 여행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으로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AWS에서 여러분들에게 규정 수술을 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